이분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제 1부에서 5년 뒤 공급절벽 현실화된다. 여러분들이 공급절벽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실제로 오히려 정부가 엄프를 하고 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실제로 공급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뚜껑을 막상 까고 보면 실효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말까지 해드렸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만 놓고 보았었을 때 이 공급이 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뭔가 도시에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한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 내에 있는 기존 집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비 사업이 있을 거고, 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택지가 있으면 신도시처럼 진짜 그 개발 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이나 인천권이나 아예 진짜 신도시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든가 있던 주택을 허물고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든가. 그렇죠. 둘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LH가 아닌 이상 네. 뭐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거기 토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공급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내가 택지가 있어도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줘. 그렇죠. 네, 왜냐면 개발 제한이고 아마 대부분 다 맞아요. 그린벨트일 거예요. 그런 네. 거가.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공급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신축을 사든가. 그렇죠. 근데 신축을 사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그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부동산 투자하려면 신축 아파트 혹은 재개발, 재건축, 즉 입주권 혹은 네. 분양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분양권은 분양권대로 청약통장이 있어야지만 당첨이 되다 보니까 되지가 않아요. 또 요즘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가 결국 입주권인데 네. 이 입주권 투자를 하자니 지금 분담 금액 이슈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즉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타이틀을 분담금 5억 폭탄 상계동의 미래는 이렇게 적어봤었죠. 일단은 사람마다 체감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었고 네.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계동 망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상계동 투자하면 안 되냐? 가치가 없냐? 이 얘기는 조금 느낌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분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업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계동이 가치가 없다라고 1차원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동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번 쭉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단지, 우리 지역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계주공에 뭐 정말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레넌 노원은 이미 진작에 입주를 했지만 그렇죠. 그 다음 타자로 항상 얘기 나오던 게 상계주공 5단지였습니다. 5단지. 네. 5단지가 뭐 건축 심의도 진작에 통과가 되고 워낙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계주공 5단지 금방금방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논란의 기사가 터지게 됐습니다. 33평형 내가 분담금이 5억이다. 제동 걸린 상계주공 5단지 이렇게 뜬 것이죠. 분담 금액이 5억씩이나 나와. 이대로는 우리 사업 못한다 라는 말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새 집에 못 들어가고 현금 청산해서 동네를 떠나는 주민들도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반포라든가 뭐 개포동이라든가 이제 저층짜리 재건축들이 있었었죠. 5층짜리. 네네. 이제 5층 단지들을 갖다가 재건축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런 곳들은 분담 금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는 데도 있었고 없는 데도 있었죠. 네. 없지만은 않았죠. 네네. 뭐 다 5층짜리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소형 평형대들이 대형 가지려면 또 추가담이 또 들어가기도 그쵸. 하고 그랬죠. 소형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상지분율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상지분율 그 중요하죠. 말이 재개발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왜 재건축에만 있냐면 25평을 가지고 있는데 33평형을 가도
분담 금액이 없어. 이 정도까지는 이제 뭐 공짜로 평형을 늘릴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무상 지분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비례율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있지만 이 비례율을 설명시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성의 척도로 무상 지분율로 너 30평대 가지고 있어? 40평대 공짜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왔었던 거죠. 그렇죠. 단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대표적인 5층 재건축이잖아요. 아, 대표적이죠. 여긴 사업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33평형 매매 금액이 4, 50억씩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기 최고가가 72억에 거래된 게 있었어요. 31평이, 32평이. 예. 72건 한꺼번에 됐는데, 그러니까 이 추가 분담금, 그러니까 무상 지분율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싼 가격이었어요. 그쵸. 네. 왜냐면 지금도 뭐 한 4, 50억씩 할 때, 아, 뭐 30평대가 4, 50억이야. 원베일리도 뭐 아직 50억이 안 된다던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신축도 그런데, 쟤는 그래도 아직 공사 시간도 많이 남은 거 아니야? 하지만 33평형을 가지고 있으면 40평대에 넘어서 그냥 50평대를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40평 플러스 25평 1 플러스 1을 받을 수도 있고, 60평대도 노리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40평대랑 30평대, 20평대 공짜로 가져가게 되면 얘는 얼마의 가치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하다 보니 우리가 무상 지분율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부재건축들, 네. 예전에 대지분 높았었던 훌륭한 애들 얘기였던 거고, 우리가 1기 신도시 이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있었을 때 이제 그때 당시 뭐 500만 호 공급 계획이었나? 네. 그거 하면서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주계동 이 일대를 싹 개발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이거를 뭐 누구는 0기 신도시, 0.5기 신도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얘네들 중에서 목동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좀 중대형 평형수로 많이들 지었다는 반면, 상계주공, 중계주공, 뭐 창동주공 뭐 이런 애들은 딱 봐도 고층이죠. 이제 고층으로 지어놓고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공급을 해왔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목동하면 우리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상계동은 사실 대지지분도 낮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계주공 5단지는 그 와중에 저층이에요. 5층 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도 100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보면 얘네는 사업성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렇지만 뚜껑을 까보니까 분당은 5억이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용적률 낮은데 소형 평형 위주다 보니까 대지집이 적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확인해보면 용적률은 93%래요. 이 93%를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이 300%로 늘어나게 되면 플러스 200%가 늘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사업성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함정은 이 100% 이하에 있었던 거를 840세대나 나눠 먹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게 대형 평수가 아니라 소형 평수, 그것도 1.5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원룸형 주택들을 갖다가 대거 공급을 했다 보니까 여기 대지 지분이 얼마 안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는 사업성, 두 번째로는 입지, 세 번째로는 분담금 납부 능력을 얘기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뭐 교집합적인 측면들도 있긴 하지만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멈출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성이라고 얘기하면 용적률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용도구역제라고 하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종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대표적인 게 용도지역이죠. 이 용도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대표가 되게 되는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1종 일반이냐, 2종 일반이냐, 3종 일반이냐 이런 내용들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용적률이 다릅니다. 이게 몇 %로 지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맨날 종상에 시켜주세요 하는 게 용적률 더 받기 위해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개념은 이러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에 대한 비율인데, 건축 연면적은 이 건축 바닥 면적의 합을 다 합한 게 연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가 전체 100평이다 라고 했을 때 50평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를 2층으로 지었다 라고 하면 용적률은 100%일 거고,
4층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200%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층이 높다라고 해서 일반 분양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냐, 즉 연면적이 높은 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하지만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이게 핵심이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미래에 받을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야. 그래서 용적률 300%로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이미 나는 아파트가 용적률 300%야. 이래 버리면 아무리 3종 일반이라 해도 일반 분양 세대가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피스텔이랑 주상복합이 아파트보다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뭐 이제 시스템 환기를 하다 보니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더라. 뭐 창도 미닫이가 아니라 여닫이래 가지고 뭐 조그마한 창이라더라. 환기가 힘들다더라. 극단적으로 무슨 뭐 상가에서 바퀴벌레가 올라오기도 한다더라. 뭐 5만 가지 얘기들이 다 많아요. 근데 요즘 신축 오피스텔이나 신축 아파트들은 잘 지어서 뭐 관리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무조건 다 여닫이가 아니라 미닫이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도 있기도 합니다. 뭐 아파트랑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전용률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설계를 잘 뽑은 주상복합 단지들도 있기도 하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 가장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미래에 받을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타워팰리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주상복합, 부촌의 대명사였었는데 예전에는 뭔가 넘볼 수 없는 단지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강남 최고가다라고 말하기에는 가격이 요즘 좀 어떤가요? 최고가 아파트에서는 좀 멀어졌죠. 그렇죠. 강남에 훨씬 비싼 아파트들이 나오죠. 뭔가 타워팰리스는 상징성은 여전히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비싼 단지라는 느낌은 이제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있습니다. 바로 타워팰리스 용적률 한번 떼보면 900이 넘어가요. 그렇죠. 주상복합이고 상업지역이니까. 그렇죠. 네. 일반 상업지역에다가 용적률 꽉 눌러 담아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텐데 강남은 가능해요. 왜? 1대1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빠숑님이 네. 제가 위도한 바를 한 발 더 넘어가서 미리 답변하긴 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우리 용적률을 네. 꽉꽉 눌러 담았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안 늘어나잖아요. 아까 네. 제가 얘기했던 용적률 이미 300%로 다 뽑았어요. 근데 미래에도 재건축했을 때 300이야. 아까 타워팰리스 얘기해 볼게요. 900이야. 네. 다시 재건축해도 900이야. 근데 우리 그냥 1대1 재건축할게. 분담 금액 뭐 7억이 들어가도 우리는 낼 거야.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 가겠지만 그렇죠.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텔도 그렇고 신축 아파텔이든 네. 뭐 주상복합이든 신축일 때는 가치가 비슷합니다. 둘 다 막 잘 나가요. 그런데 5년 차가 넘어가고 10년 차가 넘어가고 조금씩 신축 아파트랑 신축 주상복합 가격 차이가 벌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더 넘어가서 15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되고 구축이 가면 될수록 가격 차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웃긴 거는 부축 아파트는 그러다가 아예 25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했어. 갑자기 어느 순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네.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 신축에 대한 기대 수요들이 붙어 나가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주상복합은 그런 게 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부동산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왜 올라가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주상복합처럼 오피스텔처럼 용적률 막 몇백 %씩 막 꽉꽉 눌러 담은 데들은 감가상각이 되죠. 물론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뭐 땅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동일 단지, 동일 땅값 대비로는 오히려 더 저평가가 되는 부분들. 그렇죠. 저평가라고 말해야 될지 그만한 가치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격이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여기 현실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다. 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수요들이 다시금 붙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용적률과 미래 용적률에 대한 차이점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적률이 꽉꽉 눌러 담은 데들은 답이 안 나오니 어떻게든 종상향 시켜주세요 라고 더 싸우는 거고, 지금의 용적률이 몇이었냐라는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상기주공을 한번 다시 볼게요. 상기주공도 그렇고 중계도 그렇고 창동도 그렇고 용적률 보면 다 200% 전후하죠. 200 중반이 넘어가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반 분양 뭐 나오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정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상기주공 5단지는 용적률이 93%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100%, 300% 늘려준대. 근데 왜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졌지? 하면 대지 지분을 보면 나옵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지 지분이 10평도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보면 그래도 10평 초반대가 많은데 상기주공 5단지의 대지 지분은 12.2평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깔고 있는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아파트를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출자하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사실 분당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적률은 호갱노노 사이트가 조금 이게 설정을 하다 보면 용적률만 잘 표시되게끔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대지 지분 관련해서는 아실에서 잘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단적으로 비교되는 게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엄청나게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잘 가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금 돌아와서 용적률이 93%에서 299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용적률 다 어디로 갔어? 라고 하면 정답은 나왔죠. 원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3평으로 키웠잖아요. 집이 요만했는데 이 집을 이렇게 키웠잖아요. 여기에 용적률을 다 썼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용적률이 늘어났어도 종전 세대수가 너무 작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해당 사항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건축심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심의 통과 상기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용적률 299.73, 딱 300% 꽉꽉 눌러 담아서 세대수는 996세대래요.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잘 보면 공공 분양이 156세대, 일반 분양이 840세대, 근데 종전 세대수가 840이었죠. 사실 일반 분양으로 나올 게 없고 다 조합원 분양 물량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1대1 재건축이다. 물론 이 공공 분양이 뭐 100% 임대주택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표준 건축비가 있고 기본형 건축비의 차이가 있잖아요. 임대주택은 건축 원가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비용이 더 나가고, 임대주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광형 공공 원가를 얼마를 쳐줄까? 사실 분양 수입이 얼마 안 될 것 같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 보니 원룸이 그냥 커진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은 막 여기 사업성 문제 하면서 막 이거 억울하다 뭐다 하지만, 그러면 이게 33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업성도 안 그래도 안 나오는데 전 평형 25평으로 조합원들 가져가고 25평 일반 분양 세대수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면 분담 금액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33평으로 가고는 쉽고, 네. 분양 세대 안 나오는 거는 억울하고, 분담금은 적게 내고 싶고,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용적률 한 500% 줘야죠. 그쵸. 그쵸. 근데 사실 뭐 쉽지가 그럼 않겠죠. 또 특혜 논란이 생깁니다. 그럼요. 그럼 이 단지가 아닌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죠. 네. 우리도 다 해달라. 그렇죠. 그럼 전국에 다 이제 재건축 열풍이 이제. 일반 분양이 없으면 결국 내 돈으로 신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담 금액이 사실 5억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5억이잖아요. 착공할 때 공사비가 확정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5억 이상, 6억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건축심의 다시 받아야겠죠. 일반 분양 세대를 눌리고 내가 이 300% 용적률 내에서 평형대를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설사들이 악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GS 욕하는 댓글들도 있던데, 상계주공 5단지를 GS가 수주했거든. GS 나쁜 놈들 공사비 왜 이렇게 높냐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가가 다 올랐다. 이 공사비가 쉽지가 않다. 좋은 데들도 유찰된다라고 하더라. 공사비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들을 했었죠. 그 공사비 안 맞춰준다면 GS는 손 떼겠죠.
그러면 더 마이너한 건설사를 붙여보든가.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저는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조선일보 부동산 트렌드쇼 했었을 때도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 드렸던 게 결국 이제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고 사업성, 입지, 분당은 나쁜 능력 이걸 꼭 강조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사업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네. 아, 사업성이라는 거는 용적률을 말하는구나. 근데 겉에서는 5층짜리 재건축, 용적률은 낮았어도 이게 1인당 대지 지분이 더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무조건 좋아야지만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업성이 안 좋아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셋 중 하나만 충족한다 하더라도 갈 수는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업성이 떨어져도 입지가 좋으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업성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등장한 거예요. 일기 신도시도 대표적으로 맨날 말들이 많았던 게 사업성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 나왔었고, 그러다가 실제로 법안 나오는 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꼭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 지역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계 중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어서 사람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청사진대로만 볼 수는 없다. 저는 이 법이 없어도 갈 만한 데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제일 원칙이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는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긴 하지만 이미 대지 지분도 너무 훌륭하고 용적률도 워낙 낮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안전지능 통과하면서 막 지금 신탁사 선정하는 데들도 있고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동은 그냥 막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성이 있는 것인데,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청사진대로 갈까? 관련해서는 좀 애매한 거가, 분명 용적률 인센티브 500% 준다 해도 그냥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공공기여를 얘기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특혜 시비가 분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거, 기부 체납도 할 거고 임대주택도 지을 거고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 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빠숑님이랑 또 같이 한번 했었었던 일기 신도시 특집 때에도 제가 강연했었던 거 내용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분당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입지 좋으니까. 평촌도 어찌어찌 갈 수 있습니다. 2등 입지니까. 네. 근데 일산, 중동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당연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도 첫 투자가 일기 신도시 청약을 받으면서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야. 그때 당시 일산과 분당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너무 받자였대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중동에 아파트 하나를 저희 아버지가 받고 어머니는 평촌에 봤는데 평촌 좋은 거 아니야? 알겠지만 20평대는 말할 수도 없고 14평을 받았대요. 하도 떨어지니까.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일산과 분당의 인기는 상상 초월이었대요. 분양가도 둘 다 똑같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2배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더 차이 나는 거 같아요. 그쵸. 더 차이 나죠. 예, 예. 일산과 분당의 가격 차이를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입지가 일단 좋잖아요. 일자리도 많고 이런 인프라도 훨씬 더 좋고 또 개발 계획도 많고 일산은 그 주변에 또 경쟁 이기 신도시도 많이 또 생겨가지고 수요도 분산 뺏기기도 했고, 근데 분당은 그냥 그대로 분당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고스란히 낡았고 이제 재건축을 할 시가 돼서 뭐 리모델링 재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 특별법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그렇죠. 네. 너무 완벽한 정답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분당은 강남 가깝고 네. 일산은 강남행 멀다라는 얘기들을 네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일산에서 20-30km 가면 은평구가 나온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네. 사실 그거는 진짜 하는 얘기지. 네. 마포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마포구, 상암 DMC가 나오죠. 4대 업무지구로 뭐 가디, 구디, 마곡, 상암 맨날 싸우지만 네. 또 일자리가 정말 많은 데 중 하나잖아요. 네. 물론 강남이랑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빠숑님이 이미 얘기하긴 했지만
지도를 볼 때 항상 세 가지 지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일반 지도로는 당연히 볼 거예요. 두 번째가 위성 지도로 봐야 돼요. 위성 지도. 오케이. 위성 지도로 보게 되면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송파구에서부터 동탄까지 위성 지도 쭉 살펴보게 되면 중간에 빈 땅이 없어요. 없죠. 도로망 주변으로 그냥 쫌쫌하죠. 그냥 도로망, 철도망 다 있으니까. 네. 뭐가 더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네. 위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성남, 분당, 판교 쭉쭉 내려가더니 구시가지들 나오다가 동탄까지 뭐 없어요. 중간에 빈 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지적 편집도로 펼쳐보라는 얘기 하거든요. 네.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지적 편집도인데 그렇죠. 지적 편집도로 보게 되면 그 와중에서도 농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용인 플랫폼 시티라든가 뭔가 이미 다 지구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이미 또 저기 뭐 GTX 역 생기잖아 거기. 네.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김현미 전 장관님께서 네. 뭐 강남이 좋습니까? 라는 얘기 나온 게 그때 기자가 상기 신도시 몇 면에 보니까 죄다 뭐 서울 동쪽에 있고 서측에 있고 강남 집값 잡을 수 없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그게 나온 건데 사실 김현미 전 장관님도 뭐 그게 말을 그렇게 해서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본인도 강남 집값을 잡고 싶지만 지정할 땅이 없어요. 산에다가 뭐 진짜 마운틴 힐스 해가지고 뭐 산을 깎아서 뭐 아파트 만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산은 왜 문제가 생겼냐? 입지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일산 주변에 신규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기 신도시 얘기하셨었잖아요. 그것처럼 김포 한강, 네. 인천 검단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파주 운정. 그걸 막 들어서고 그렇죠. 더 위쪽으로는 파주 운정도 있고 네. 태국 역세권 개발도 있고 평양부에 뭐 삼성, 지축, 원. 그쵸. 원단, 덕은. 덕은 막 줄줄이 예. 여기 밑으로 향동. 향동 지금 또 고향 또 저기 또 장항지구 네. 또 개발하고 있지. 지금도 많아요. 뭐 삼성 여기도 네. 있고 나중에 또 창릉 개발하면 또 38,000에 내려가. 네. 고향 창릉에 38,000 또 여기 네. 쑤셔 넣겠다 하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했었던 데가 일산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아. 보통 2기 신도시가 반대했는데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일산이 반대한 게 주변이 너무 많죠. 여기 식사도 있네요. 진짜 앞에 가서 시위했었네. 네. 그리고 여기 김용민 장관님 앞에 가서. 뭐 집에 가서 또 뭐 여기서도 뭐 풍무 역세권 개발하겠다. 뭐 일산 테크노밸리, 한강 시내폴리 뭐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더 위로도 계속적으로 파주에도 운정 신도시니 뭐니 개발을 하고 사실 더 한숨 나오는 게 여기 위성이랑 지적 편집도를 둘 다 켰거든요. 아직도 농지가 많아요. 농지가 아직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일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택지 개발로 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하기 쉬운 게 택지 개발이거든요. 왜냐면 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재건축하려면 아무리 지정해줘도 빨라야 15년, 20년씩 지나가야 준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한참 뒤 정권 다 바뀐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막 성과로 나오다 보니까 굳이 뭐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로 이제 틀는 욕심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제일 잘못된 정책 중 하나가 이런 택지 개발 사업들, 상기 신도시, 그리고 뭐 혁신도시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주 혁신도시 이런 거 만들어 버리면 나주 구도심 수요가 빠져나가겠죠. 그럼 구도심 정비가 될까요? 또 나주 혁신도시의 인구가 예를 늘었어요. 나주시에서 넘어가는 수요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구도심이나 뭐 읍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수요들이 많겠죠. 그러면 거기는 더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혁신도시만 살고 나머지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장기적으로 보존이 되느냐 분산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도 김포나 뭐 검단이나 이런 데들은 4억, 5억대의 일반 분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분당 금액이 5억대에 나올 거란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재건축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분당은 감당하겠죠. 네. 분당은 어차피 신축 공급 희소성이 있으니까 주변이 나올 데가 없고 그리고 판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 우리는 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산만 하더라도 그래 5억 내더라도 우리는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의율이 75%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동의를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 동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까? 라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담 금액대가 종전에는 3, 4억 정도 부담을 했었어요. 아까 말한 대지 지분이 너무 훌륭했었던 저층 재건축들 말고 일반적인 중층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지역들도 보다 보면 분담 금액이 뭐 3억이면 일반적인 거, 조금 많이 내면 4억 이랬는데, 그 전에 추진했었던 재개발 사업들조차도 요즘 조합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은 4억에서 5억대 분담금 뜨는 현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봤었을 상계주공 5단지가 5자 뜬 거는, 이거는 조금 청사진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대1 재건축인데 5억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오히려 5에서 6억을 생각해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금 재개발제도 4억에서 5억대가 지금 스탠다드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사업성 안 나온 데는 진짜 5억에서 6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앞으로 2, 3년 지나면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산이나 분당이나 공사할 때쯤 되면 사실 6자 보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분당은 어떻게든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교집 값이 있고, 분당 자체도 우리가 분당인데 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도 딱 위성지들을 보면 평촌 주변에 뭐 지을 데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과천이랑 평촌 사이에 과천 지정타 막 열심히 공사 중이더라고요. 토지 조성하고 있고 그러던데, 뭐 지을 만한 땅들은 이미 다 들어서서 걔가 이제 입주하면서 순간적으로 수요는 뺏을 수는 있어도 걔가 이제 마지막이지, 추가적으로 뭐 특별하게 더 공급할 만한 데들도 없고, 오히려 중동신도시만 하더라도 집값은 싸더라도 주변은 이미 도시 연담화가 다 돼서 들어설 땅들이 없습니다. 뭐 진짜 김포공항에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일산 주변은 여전히 농지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 택지 지정을 한대요. 근데 동탄까지는 빈 택지가 없어요. 그럼 뭐야? 평택과 동탄 사이에 있는 이 농지들이 또 지정할 건가? 이래봤자 이미 여기는 수도권 출퇴근행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또 여기 어딘가에 열심히 지정하려고 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여기 있는 경기권들은 뭐 이게 3.5기라고 불러야 될지 4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규 택지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 암담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용적률 500%를 늘려준대요. 근데 이 용적률 500%도 실제로 과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안 정보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국토위도 통과가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원문을 다 읽어보긴 했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역세권만 준다는 말은 없지만 사실상 역세권만 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고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도 가지고는 있지만 박사님들이라든지 뭐 기술사님들이라든지 역세권 인근밖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 줄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지금 1기 신도시 세대수가 거의 30만, 인구로 따지면 100만 인구인데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200만 인구 해서 막 출퇴근 막 하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지하화를 한다 해도 지하 왕복 50차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차 끌고 나오면 지옥이 열릴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 이제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는 데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역세권이라 했었을 때 이 역세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뭐 300m, 350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을 다 한번 그려왔는데 이게 1기 신도시들 원을 그려보면 아무래도 여긴 계획도시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은 상업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공원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300m로 하면 대상지가 너무 적어요. 반대로 1000m 쫙 해보면 거의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럴 거면 우리 단지는 왜 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해줄 거면 다 해주는 거 우리는 왜 빼? 얘기 나오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500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라서 실제로 500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500보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단지는 왜 빼 얘기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한 500 정도가 될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세권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분당이라든지 평촌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용적률이 생각보다 괜찮은 단지들도 있어요. 다 안 좋지 않습니다. 괜찮다 하더라도 역세권 단지는 얘도 용적률이 막 250씩 꽉꽉 눌러 담았다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 500을 준다라고 하면 아니 다른 데들 예를 들어 뭐 150에서 250으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없던 사업성도 만들어주는 게 이 용적률 500%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청사진을 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한테 안 주는데 남한테만 주는 거면 역차별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더 싫어하죠. 형평성. 차라리 다 안 해주든가. 쟤네는 주면서 나는 안 해줘? 국토부에 누구가 거기 뭐 단지를 가지고 있다더라. 국회의원 중 누구가 뭐 단지를 조합원이라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빼놓고 지들만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더라. 우리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는다. 싸워댈 거고.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만 때려 짓는다. 원래 이제 기부 체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부 체납 못 하겠다. 차 떼고 포 떼고 이럴 걸 왜 하냐? 아무것도 안 되면 교통체증이니 과밀 악급이니 이런 난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못 가는 거냐?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다리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너무 믿지 말아라. 없다 하더라도 갈 수 있을 만한 데들을 보는 게 정답이다. 그러면 입지가 좋으면 어떻게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분당과 일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입지가 안 좋아도 분담금만 내겠다 하면 어차피 짓습니다. 건설사야 뭐 도급공사 하는데 뭐 돈만 주겠다 하면 왜 공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돈 준다라고 하면 짓는 거죠. 상계동 얘기로 돌아오면 분당은 5억 폭탄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치가 없냐?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노원구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팩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된다.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노원구는 일단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되게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용적률 200% 전후하고 막 넘어가는 데들도 있고 대지 지분도 되게 낮죠.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대로 간다라고 하면 최대 수혜지는 저는 의외로 분당도 일산도 아니라 상기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와. 아까 제가 500m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역세권 주변으로 놓고 보면 노원구는 뭐 역세권이 아닌 데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러네요. 대부분 다 역세권이에요. 다 반경 500m 내에 다 포함이에요. 야, 그러네. 그러면 내가 노원구 뭔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간에 네. 그냥 역세권으로 갔다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대로 갈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쟁점이 있긴 하지만 정부를 너무 못 믿기보다는 좀 믿어줘야죠. 그래도 좀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때 분당은 갈등의 소지가 되게 높아요.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왜 역세권만 해주냐? 그쵸. 우리는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원구는 조금 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대다수가 역세권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들어가는데? 하면서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줘 라고 하는 목소리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좋습니다 하면서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적고 이미 대중교통이 잘 깔려 있죠. 네. 사실 아무리 재건축이 이제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건설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법안이 올라가 있어서 국회에서 계속 보류되고는 있어도 제초안 감면하겠다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는 않아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건설제는 정말 큰 문제인데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는 앞서서 분담금이 막 5억 폭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분담금이 엄청나게 높이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분담금을 아무리 낮춰서 일반 분양 많이 해봤자 그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상계주공 5단지가 나쁜 단지냐? 입지로만 놓고 볼게요. 위치가 괜찮죠. 노원역이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에 지금 창동, 노원, 여기 일대 이제 개발하는 개발 계획들도 있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서 때 가치 분담금 5억 하니까 억 하잖아요. 그럼 제가 반대로 33평형을 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낫다라고 봐요.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라리 25평으로 갔다가 만들어 버리고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성이 늘어나 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줄여놨더니 뒤에서 터지죠. 제초안. 야, 너네 사업성 괜찮네. 분담금 내. 조선모사라면 차라리 뒤에서 내는 것보다는 앞에서 분담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내가 더 넓은 평형을 가져가고
퀄리티를 높이고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기껏 공사비 아껴봤자 정부가 다 삥 뜯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좋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성이 좋아봤자 정부가 내놔, 야, 딱 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래저래 삥 뜯길 거 그래 우리 단지 퀄리티를 높이자 라는 측면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제초안 파회법으로 나온 게 그나마 1대1 재건축 가는 게 안 내는 건 아니지만 낮출 수는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도하진 않았지만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가고 있죠. 어차피 분담금 5억은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좋은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호재가 있죠. 그리고. 네, 왜냐면 다른 막 상기 신도시 막 이런 데들과는 입지가 다르죠. 대표적으로 동북선 경전철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전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이신설선 하면서 막 경전철 개통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더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걔네들은 애초에 교통사각지대에 지하철 놓는 정도다 보니까 그냥 버스 일부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되는 효과였는데, 여기는 출발부터 환승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4호선, 7호선, 1호선, 또 4호선, 6호선, 1호선, 최종적으로 왕십리역.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다 환승역 타이틀을 김포광역한테 뺏기긴 했거든요. 서해선 개통되면서. 그렇죠. 근데 동북선 경전철 개통되면 또다시 그 공동 최다 환승역 타이틀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GTX도 뚫리겠죠. 지금 왕십리역만 하더라도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동북선 경전철, 나중에 GTX도 정차. 그동안은 4호선 타도 한참 내려가서 환승해서 막 4호선 맨날 출퇴근 때 막 엄청 쏠리고 그랬었고, 7호선이라든지 1호선이라든지 6호선이라든지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강남을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4호선이 다 낑겨가지고 환승해서 그렇게 갔었는데, 이 동북선 경전철이 환승을 편하게 해주는 정말 파괴력이 높은 노선입니다. 이런 교통 호재들 같은 게 맨날 얘기하는 거가 아니 언제 개통하는데? 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착공을 했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지금 자동차가 다니기 좀 힘듭니다. 네. 중간에 막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막 이제 한참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만 참으면 2025년도 개통되면 이제 교통 수요도 분산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집값 상승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또 GTX 얘기를 하죠. GTX에서도 선호하는 데는 강남을 지나가는 A노선과 C노선인데, A노선은 공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C노선이죠. 왜냐면 C노선도 우리 삼성역을 지나가기 때문인데, 당장 B노선만 해도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들이 조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C노선도 일단은 정부 공식 입장은 올해 안에 착공입니다. 특히 일단 내년이 총선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년에는 착공을 하겠죠. 여기도 강남을 지나가니까 C노선은 인기가 있어요. 창동역에 이제 GTX C노선이 지나간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딱 나오는 거가 노원역 그리고 창동역. 그래서 창동 상계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여기다가 뭐 무슨 아레나도 짓겠다, GTX 복합 환승센터도 짓겠다, 뭐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 우리가 노원구 하면 그동안 배드타운 얘기들이 있었지만 여기 직주 근접성도 갖추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죠. 또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창동 상계를 축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었을 때 창동 상계를 서울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봤었을 때 소형 평수가 많으면 조금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소형 평수가 많다라고 하면 대지분이 적잖아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 사업성 적은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총 매가가 얼마야? 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5억이 들어가든 사실 현실적으로 6억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돈을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되는데, 예전에 시세가 뭐 한 8억까지도 갔었어요. 그거는 조금 고평가되었었다라고는 생각은 돼요. 2021년도죠. 네. 네. 근데 지금은 5억 초반대 매물들이 많습니다. 총매가는 결국 매매 금액에서 분당 금액을 더하면 이게 총매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에서 11억의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포레나 노원 가격 보면 얼마 안 한다. 안전마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도 종전에는 15억씩 갔거든요. 은평구도 신축 아파트 녹번역 일대 15억도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입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5년 뒤, 6년 뒤에 준공됐었을 때 좀 지금 현재 분위기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일부에서 뭐라 했죠? 5년 뒤에 공급 절벽이 온다는 얘기 했잖아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질 건데 그때도 과연 10억, 11억일까요? 저는 그 이상 우리가 이전 장에 노원구의 모멘텀을 봤잖아요. 15억도 했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8억에 투자하면 솔직히 조금 힘들지만 5억 선이면 5, 6억 분당을 낸다 하더라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가치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계주공 5단지가 최저점을 마련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사실상 일반 분양이 없는 1대1 재건축에서 분담금 5억, 좀 보수적으로 보면 6억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왜 상계주공 5단지만 얘기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계주공 뭐 예를 들어 N단지는 어떨까요? X단지는 어떨까요? 라고 했었을 때 거기 일반 분양 세대수를 보면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뭐 중충이다. 우리는 중충이지만 뭐 저에도 중형, 평형 좀 많아. 라고 하면 대지분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이는 안 나와도 적어도 20에서 30세대는 나와. 얘보다는 분담금이 낮겠다. 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최저점을 보여줬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나오고 뭐 하면서 안전진단은 이제 더 이상 쟁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단지들이 이제 안전진단이 다들 통과가 되고 있어요. 안전진단 통과됐습니다. 플랜카드 걸어놨다라고 해서 이것만 믿고서 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봐서 사업성이 좋으냐 아니면 입지라도 좋은가 그러면 맨 마지막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셋 중 하나로 충족되면 재건축이 될 수 있고 재개발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재건축 된대 재개발 된대 청사진만 그리고 가면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분담금이 6억이다 5억이다 나오면 사업이 멈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성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한 텐데 그것들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경제력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거기 입주민들, 특히 소유자들이 과연 추가 분담금을 낼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분들의 의지는요 아마 기존에 있는 뭔가 성공한 사업성이 있는 단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계주공 5단지가 일단 시범 단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상계동에 있는 주변 단지들은 다 하겠죠, 당연히. 목동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단지고,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2배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소형, 중형 이상 가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안 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노후기재 특별법이 한다 하더라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원주민들은 안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은 어려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추가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김정희 선생님처럼 투자성을 감안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고 안 되고일 텐데, 결국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단지의 구성원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셨던 것 같고, 이건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김재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청사진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거를 안 좋다라고만 말하면서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공부를 해보다 보면 우리가 안 좋게 보여도 미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 공부만이 살 길이다. 저희 투미TV도 그렇고 빠숑의 세상 다싸기도 그렇고 잘 공부하다 보면 좋은 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